교회의 집단 감염입니다. 지난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17일까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300명이 넘었죠. 이는 국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킨 사례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그 수가 많은데, 먼저 국내에 대혼란을 가져왔던 신천지 대구교회발 감염 확산이 5,2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터져 여전히 진행형이며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킨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확산, 그리고 세 번째가 277명의 집단 감염을 야기한 그 유명한 이태원 클럽 사건입니다. 국내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모여 정규 예배뿐만 아니라 숙식을 비롯해 다양한 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던 4천여 명 중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양성률이 16%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심지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15일 광복절 연휴에는 해당 교회의 목사가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이에 상당수의 교인들도 함께 참석해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인데요. 특히 인도에서도 심각합니다. 전 세계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공개하는 자료에 의하면 인도에서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270만 명, 사망자 수는 5만 명을 넘겼으며 최근 1일 신규 확진자 수도 무려 6만 명대로 보고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당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인도의 경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앞으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올 만큼 여러 방면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은 인도 경제 성장 배경 및 코로나19 이후 전망 이라는 보고서를 해외 경제 포커스를 통해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가 지난 1991년에 전 세계의 시장 경제를 개방하고 난 이후 약 30년 동안 연평균 6.4%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앞다퉈 인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와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잠깐 살펴보자면, 지난해 2019년 기준으로 자동차 생산 부문에서는 419만 대로 전 세계 5위 수준까지 올라왔고, 석유 정제와 화학 생산 능력 부문에서도 아시아에서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하며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죠. 앞서 언급했던 한국은행의 보고서에는 인도에 대해 한국은 인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로 인해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중간재, 자본재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인도의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도 발빠르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잘 캐치해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17일 인도의 유력 영자 경제 일간신문 이코노믹 타임스에서는 인도 정부가 현재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삼성전자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베트남 등의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인도로 옮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정책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인도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도 정부에서 인센티브, 즉 생산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 정책의 혜택을 기반으로 인도 정부와 투자 방안을 협의하고 있죠. 중국에 이어서 세계 스마트폰 수출국 2위에 올라 있는 베트남의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인 만큼 이번에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가 제공하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혜택을 발판으로 삼아 만약 현재 베트남에 구축된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인도로 이전하게 된다면 베트남에서는 생각만 해도 아찔할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겠죠. 실제로 인도의 경제 전문 일간신문 이코노믹 타임스에서는 해당 업종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PLI 혜택을 등에 업고
향후 5년에 걸쳐서 무려 400억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방안을 인도 정부에 제출하며 투자 일정과 생산 장려금 규모 등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돼버리는 무서운 악몽을 겪게 되는 셈입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베트남에 대한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키우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통업체 경쟁력 평가에서 국내 대형마트 업종 1위로 신세계그룹에 속한 유통업체인 이마트입니다. 인구가 1억 명에 가까운 베트남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각종 세금 혜택 등의 효과로 인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꽤 많은 편이지만, 자국의 골목 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각종 서류나 세금 규제 등으로 시장 환경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내수 시장에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해외 기업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 유통업체에게는 가혹한 베트남의 내수 시장에서 단 하나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가 지난해 단일 점포 기준으로 당당하게 베트남 전국 실적 1위를 달성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중국에서 쓰디쓴 실패의 아픔을 겪고 이를 자양분 삼아 10여 년 전인 지난 2011년에 베트남에 시장조사팀을 보내 내수 시장을 철저하게 분석했는데, 이마트가 얼마나 꼼꼼하게 조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축산 분야를 맡은 관계자는 호치민의 중산층 가정에서 직접 1년간 홈스테이를 하며 소비 문화를 익혔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15년 말, 이마트는 약 100여 명의 인력을 베트남에 파견해 현지에 본부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베트남 사업에 시동을 걸었고, 마침내 호치민에 이마트 고밥점을 열었죠. 이마트에서 직접 발품 팔아 건물을 인수했던 고밥 지역은 호치민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베트남의 젊은 부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기존의 공식과도 같았던 한인 밀집 지역은 오히려 피하고 점포 한 개로 베트남 유통시장에 뛰어든 이마트는 현지 소비자들에게 좋은 물건을 값싸게 공급한다는 할인점의 본질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오픈한 지 4년 만에 매출이 749억 원으로 78% 이상 상승했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매출이 1,000억 원대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실력을 발휘하며 해외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대국인 일본에도 해당됩니다. 전 세계 최대의 만화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서 카카오의 웹툰 플랫폼 피코마가 지난 7월 일본 내 월간 매출에서 1위를 차지했고, 글로벌 앱 매출에서도 12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봤을 겁니다. 이 얘기다. 평소에도 일본 사회에 대한 쓴소리로 유명한 야나이 타다시 패스트리테일링 회장이 이번엔 아베 정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유니클로, GU 등의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다. 그는 니케이 비즈니스 최근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제조업 공장의 국내 복귀, 산업보호 등을 하려고 하지만 실행할 돈이 일본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사람이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고 말 것이라며 농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현 상황을 물러설 곳이 없는 최악으로 규정했다. 야나이 회장은 국제관계만 생각해보면 러시아, 한국, 북한, 중국에 둘러싸여있고 국민국 미국도 대통령이 저 상태인데 너무 맞춰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 구축이 일본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다. 야나이 회장은 일본은 중국과 공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안보면에서 미국과 동맹국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지만 과잉 동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리밸런스를 하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중 팩스에 의존하는 확진자 관리 시스템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도쿄만 하더라도 도쿄도청에 있는 팩스 이대로 정보를 취합하다 보니 검사 후 통계 처리까지 동상 3일이 걸린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지적이다. 일본 정부에서 정보 이론화를 위해 허시슬한 신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야나이 회장은 기술적으론 금방 가능한 얘기지만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정보화를 하려니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만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관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을 내각에서 들어주면서 이렇게 됐다며 손탁 후 사람만을 중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베 내각에서 내각 인사국을 설치해 고위 관료에 대한 인사를 직접 실시하는 것을 겨냥한 얘기다. 그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기업인들이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나이 회장은 정치가 망가지면 경제도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면 또 정치도 망가진다며 정치와 경제는 하나인 만큼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늦다며 개인과 기업 모두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야나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패션 산업에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더 이상 번화가의 대형 매장에 가서 쇼핑을 하는 습관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온라인 상거래나 주거지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더 커질 것이라며 업사이징 해 나갈 요소가 없다 보니 다운사이징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시기가 더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며 모두가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기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변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 도쿄올림픽 조직위 코로나19 백신 안 나와도 개최.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내년 대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3일 보도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무토 토시로 사무총장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올림픽 개최를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내년까지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된다면 더 좋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 23일 개막 예정이다. 개막까지 10개월여 남겨둔 상황에서 무토 사무총장은 내년 여름까지 코로나19 문제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건 너무 낙관적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무토 사무총장은 올림픽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최되리라 생각한다. 관중뿐 아니라 선수들과 다른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조치를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중 수제한,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검사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은 140여 국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무토 사무총장은 해외 관중이 방문할 수 있는 방법과 입국 허용에 대한 결정은 일본 정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국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관중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경기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일본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백신을 희망자 전원에게 무료로 접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이 올림픽과 직결된 내용은 아니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우선순위로 보고 국가 부흥을 보여줄 기회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트 아베 유력스가 일관방 장관, 여론 지지율 4위에서 1위로 급상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이어 차기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1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아베 총리가 조기 사임을 발표하기 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이 압도적 우위로 선두였는데 최근 집권 자민당 주요 파벌이 스가를 지지하기로 한 가운데 여론의 흐름이 달라진 양상이다. 아사히 신문이 이에서 3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스가 관방장관을 택한 이들이 38%로 가장 많았다.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을 택한 이들은 25%,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을 선택한 이들은 5%였다. 28%는 이들 3명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고 반응했다. 올해 6월 20에서 21일 여론조사에서 정치인 7명을 선택지로 주고서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고르도록 했을 때는
이시바가 응답자 31%의 선택을 받아 1위였고 스가는 3%로 4위에 그쳤는데 판세가 뒤집힌 셈이다. 자민당 지지층에서 스가의 인기가 뚜렷했다. 자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는 49%가 스가를 골랐고 23%가 이시바를 택했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31%가 스가를 21%가 이시바를 택했다. 응답자들은 차기 총리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지도력을 가장 중시했고 이어 공정성이나 성실성